52세 대기업 회장 한미영이 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피아노에서 말이죠. 그리고 연주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 젊은 여성의 피아노 연주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금지된 터치 30초 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 대리석 바닥 위에 우아하게 자리한 거실 한가운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2미터가 넘는 이 피아노는 그 자태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짐작케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피아노임에도 불구하고 20년째 단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한미영, 52세.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이자 업계에서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남편 윤세진은 55세의 실력 있는 변호사였죠. 겉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피아노를 절대 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 피아노는 특별해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한미영은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가정부, 수리기사,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에게까지 말이죠. 그 누구도 이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피아노 조율사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조율만 할 뿐, 연주는 절대 금지였어요. 조율만 하시고 절대 치지는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한미영의 당부는 언제나 진지하고 엄격했어요. 조율사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고액의 조율비 앞에서는 묵묵히 그 규칙을 지켰죠. 그런데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한미영은 매일 아침 이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한 톨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했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피아노에서는 결코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같이 피아노 조율사가 한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장님. 정기 조율하러 왔습니다. 47세의 김태연. 이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조율사였어요. 한미영의 집을 담당한 지도 벌써 5년째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함께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아라고 합니다. 26살이고요. 김 선생님 밑에서 조율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한미영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지 낯익은 듯한. 은하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께 배우는 중입니다. 은하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최은아, 6살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20살까지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온 지 벌써 6년이 흘렀죠. 고아원에는 낡고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은하는 달랐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건반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죠.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은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곤 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어린 은하의 꿈이었죠. 고아원 선생님들도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레슨비, 연습실 대여료, 악보감. 고아인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거든요. 후원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고아원에서 개인 레슨까지 지원해줄 여유는 없었어요. 결국 20살에 고아원을 나온 은하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어요. 피아니스트의 꿈은 접고 그래도 피아노와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어서 조율사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도 피아노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연주는 못하지만 피아노를 만지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은하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체념인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음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말투였죠. 조율사 김태현 밑에서 일한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그는 은하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껴줬죠. 은하야, 내 실력이면 조율사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연주를 시작해봐도 될 텐데.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도 생활하기 바쁜걸요. 그런 은하였기에 오늘 한미영의 집에서 본 그랜드 피아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차원이 다른 악기였죠. 정말 대단한 피아노네요. 은하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피아노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한미영의 당부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어 은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김태현과 은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조율 작업을 시작했어요. 은하는 김태현이 사용할 도구들을 준비하고 피아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한미영은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한미영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네, 지금요? 그럼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중요한 계약건 관련해서 한미영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어요. 전화를 끄는 한미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조율 작업은 천천히 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김태현의 대답에 안심한 한미영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럼 다 끝나시면 현관문 잠그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한미영이 집을 나선 후 거실에는 김태현과 은하만 남게 되었어요. 조용한 저택에서 피아노 조율 작업이 계속됐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김태현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세요? 이 건반 소리가 좀 이상해. 분명히 조율했는데. 혹시 습도 때문인가? 김태현은 피아노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은하야, 미안한데 차에 있는 습도계 좀 가져다 줄래? 아마 트렁크에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은하가 차로 향했지만 트렁크에서 습도계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도구들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어디 있지? 한참을 뒤지고 나서야 습도계를 찾을 수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1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은하가 부르자 화장실 쪽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은하야, 미안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좀 더 기다려줄래? 네, 괜찮아요. 그렇게 거실에는 은하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고요한 저택,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 은하는 피아노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완벽한 피아노를 혼자 마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손가락이 자꾸 건반을 향해 움직이려고 했어요. 특히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이상하게 아렸죠. 이 흉터는 어릴 때 피아노에서 다친 상처였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말해주길 손가락이 건반 사이에 끼어서 생긴 거라고 했거든요. 한 곡만, 정말 한 곡만. 유혹이 점점 강해졌어요. 이렇게 완벽한 피아노를 앞에 두고 연주하지 않는다는 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문과 같았거든요. 은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김태연은 여전히 화장실에 있었고 한미영은 외출 중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결국 은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피아노 벤치에 앉았죠. 건반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88개의 건반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고아원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깊은 음색이었거든요. 은하는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죠. 2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이 피아노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꿈,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아픔, 모든 감정이 손끝을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은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미영은 급한 일이 취소가 되어 은하가 습도계를 찾으러 간 사이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피곤해서 2층 침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피아노 소리.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연주를 들으며 깨달았죠.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감히. 한미영은 화가 났어요. 분명히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누군가 그 금기를 어긴 거였거든요. 화가 난 채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당장 연주를 멈추게 하고 호되게 꾸짖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연주하는 은하의 모습을 본 순간 한미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모습이, 그 손놀림이, 건반을 누르는 방식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연주하는 자세가. 설마 그럴 리가. 한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20년 전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한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은하의 연주를 계속 지켜봤어요. 화를 낼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은하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피아노를 건드리라고 했나요?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하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손이 건반에서 떨어지며 불협화음이 울렸죠. 죄송합니다. 은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어요. 한미영이 언제 돌아왔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한 곡만 치려고 했는데. 은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첫 직장에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당장 해고당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미영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분명 화가 났을 텐데 예상했던 호된 꾸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나요? 대신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네. 은하는 당황했어요.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질문이었거든요. 방금 연주. 어디서 배우셨냐고요? 아, 고아원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고아원이요? 한미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관심이 느껴졌죠. 네.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거기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나요? 6살 때부터 20살까지요. 한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6살부터 그 시기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김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일찍 끝나셨나요?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요. 한미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은하에게 가 있었죠. 조율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은하가 피아노를 좀 쳤는데 김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한미영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은하 씨, 연주 정말 잘하시네요.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쳤어요. 월광 소나타를 취미로 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정말 놀라워요. 한미영의 칭찬에 은하는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지? 그냥 화내고 끝낼 일인데. 은하는 한미영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고아원에 가기 전 말이에요. 한미영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글쎄요.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있어요. 큰 집, 피아노 소리, 따뜻한 손길.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꿈이었을 수도 있고. 한미영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어요. 큰 집, 피아노 소리. 너무나 구체적인 기억이었거든요. 손 좀 보여주세요. 네. 연주할 때 손을 보니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은하는 당황했지만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한미영은 그 손을 유심히 살펴봤죠. 그리고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를 발견했을 때 한미영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 흉터는 언제 생겼나요?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피아노에서 다쳤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손가락이 건반 사이에 끼었다고 들었어요. 한미영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6살짜리 작은 아이가 이 피아노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끼었던 그날. 병원에 급히 데려가서 치료받았던 일. 그리고 그 아이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월광 소나타를 연습하던 모습. 설마, 정말 설마. 조율 작업이 끝난 후 김태현과 은하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려 했어요. 다음에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한미영이 물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때도 은하 씨가 같이 오시나요? 네, 아마. 한미영은 은하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마저 낯익었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 집에 혼자 남은 한미영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서 한 방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방이었죠.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6살 아이의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한미영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6살 서윤이가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손에는 똑같아. 정말 똑같아.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엄지손가락 끝에도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히 보였어요. 한미영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은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피아노를 연주할 때의 그 표정, 손놀림, 모든 것이 서윤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여보, 잠이 안 와요? 남편 윤세진이 깨어났어요. 오늘 조율사가 왔는데. 한미영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어요. 은하의 연주, 흉터, 고아원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기억하는 단편적인 이미지들까지. 여보, 혹시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윤세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종 신고 후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고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한미영은 서윤이의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중에서 손가락 흉터가 선명히 보이는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죠. 여기 봐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윤세진도 사진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6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서윤이가 사라진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미영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만약 정말 은하가 서윤이라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때부터 한미영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005년 4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6살 서윤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놀러 갔었죠. 서윤이는 그날 특히 밝고 활발했어요. 엄마, 저기 있는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서윤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음료수 사올게. 한미영은 서윤이를 회전목마 근처 벤치에 앉혀두고 잠깐 매점에 갔었어요. 길어야 5분 정도였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 서윤이는 사라져 있었어요. 서윤아, 서윤아. 한미영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놀이공원 곳곳을 뒤졌지만 서윤이는 보이지 않았죠. 경찰 신고, 방송 송출, 실종 전단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서윤이가. 그날 이후
한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실종아동센터에 전화를 걸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만 보면 달려가서 확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1년, 2년, 5년. 소식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미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 피아노를 닦으며 기다렸죠. 서윤이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은하라는 아이. 정말, 정말 우리 서윤이일까? 다음 날 한미영은 김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조율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연주 후로 뭔가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어제 점검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태연은 의아했지만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미영은 은하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김태영과 은하가 다시 한미영의 집을 찾았어요. 은하는 여전히 불안해했죠.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피아노 친 일 때문에 또 불러주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냥 정기 점검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하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미영은 이번에도 은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손짓,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은하 씨, 혹시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있나요? 또 다시 시작된 사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음식이요? 글쎄요. 딸기 케이크요? 고아원에서 생일날에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했거든요. 한미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서윤이도 딸기 케이크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생일마다 딸기 케이크를 사달라고 조르곤 했었죠. 놀이공원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하지만 회전목마는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한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이가 사라진 곳이 바로 회전목마 근처였거든요. 혹시 큰 집에서 살았던 기억은 없나요? 있어요. 어렴풋이지만 넓은 거실, 큰 피아노, 따뜻한 품.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이제 한미영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은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희가요? 네. 그냥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김태연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고객의 제안이었으니까요. 한미영은 은하와 김태연에게 차를 대접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하의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생활, 피아노에 대한 꿈, 그리고 은하가 사용한 찻잔을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했어요.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은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미영은 은하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수집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한미영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네. 이제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만약 아니라면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의 희망이었거든요. 윤세진은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이제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DNA 검사를 의뢰한 후 한미영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은하의 모습을 떠올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우리 서윤이일까? 한편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한미영 생각이 났어요.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선생님, 한 회장님이 자꾸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김태연에게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무슨 질문? 어릴 때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기억나는 것들.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기엔 너무 사적인 질문들이에요. 김태연도 의아하긴 했어요. 평소 한미영이 그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글쎄, 아마 은하 내가 피아노를 워낙 잘 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자꾸 해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하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한미영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변해서 습도 조절이 걱정되어서요. 김태연은 정말 이상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부르다니.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아직 조율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피아노만큼은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요. 결국 김태연은 고객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미영은 은하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빠뜨린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로 집을 방문한 은하. 이번에는 한미영의 관찰이 더욱 세밀해졌어요. 은하 씨, 혹시 무서운 꿈을 자주 꾸시나요? 네, 무서운 꿈이요?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꿈 같은 거요. 은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있어요. 넓은 공원에서 누군가를 찾는 꿈이에요.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꿈이요. 한미영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그 꿈에서 누구를 찾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데 목소리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한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은하 씨,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전생이나 운명 같은 걸 믿으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말이 너무나 절절하게 들렸거든요. 맞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20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조율 작업이 끝난 후 한미영은 다시 은하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게요. 은하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이요? 당분간은 선생님 밑에서 기술을 더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연주를 시작하고 싶어요. 연주를 시작한다면 어떤 곡부터 하고 싶으세요? 월광 소나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쳐왔던 곡이고, 한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윤이도 월광 소나타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6살의 작은 손으로 그 어려운 곡에 도전하곤 했었죠. 그날도 한미영은 은하가 사용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추가 검사를 위해서였죠. 한편 윤세진은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이 됐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희망에 찬 모습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았거든요. 여보, 너무 확신하지는 말아요. 혹시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미영은 은하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모성애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직감을 넘어선 뭔가였죠.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한 말.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세진도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만약 정말 은하가 서윤이라면 그 아이도 무의식 중에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드디어 DNA 검사 의뢰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윤세진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한미영과 윤세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20년간의 궁금증이 해결될 거였거든요. 여보, 무서워요. 만약 아니라면 괜찮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윤세진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견뎌온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딸이기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윤세진은 오전 일찍 병원에 가서 DNA 검사 결과를 받아오기로 했죠. 여보, 저 갔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윤세진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한미영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거실에 그 피아노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서윤아, 정말 내가 맞니?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1시간 후 윤세진이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받아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윤세진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함께 봐요. 어떤 결과든 함께 받아들여요. 한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20년간의 기다림이 이 작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하얀 종이가 나왔죠.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 친자 확률 99.99%. 한미영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죠. 여보, 괜찮아요? 윤세진이 급히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한미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정말 우리 서윤이에요. 우리 딸이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윤세진도 결과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그도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하가 바로 그들이 20년 동안 찾던 딸 서윤이었던 거예요. 20년. 20년 동안 우리 딸이 혼자. 한미영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찾았으니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윤세진이 아내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우리 딸이에요라고 하면 믿을까요? 한미영의 걱정이었어요. 은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일 거였거든요.
천천히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겠어요. 충격을 주지 않도록. 부부는 며칠 동안 어떻게 은하에게 진실을 알릴지 고민했어요. 이런 일은 정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미영이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전화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미영은 김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은하 씨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은하와요? 무슨 일이신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 되실 때 혼자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김태연은 이상했지만 은하에게 한미영의 말을 전했어요. 또요? 이번에는 왜? 은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계속해서 자신만 부르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정말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처음에 피아노 친 일로.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일단 가서 이야기 들어봐. 며칠 후 조용한 오후, 은하는 혼자 한미영의 집을 찾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하 씨. 한미영의 표정은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뭔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거실로 안내받은 은하. 그 피아노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 만에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20년 전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 사진들을 좀 봐주세요. 6살 서윤이의 사진들이었어요.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 부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은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 저와 너무 닮았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하 씨, 아니 서윤아, 넌 우리 딸이야. 20년 만에 딸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은하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고아예요. 6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맞아. 6살 때부터 2005년 4월 놀이공원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너는 회전 목마를 보고 싶다고 했고 엄마가 잠깐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한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20년 동안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부모가 있다니. 서윤아, 이것 봐. 한미영은 은하의 왼쪽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 흉터, 3살 때 이 피아노에서 놀다가 손가락이 건반 사이에 끼어서 생긴 거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초승달 모양으로 아물었지. 은하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평생 가지고 있던 흉터였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 한미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친자 확률 99.99%. 우리가 검사해 본 거야. 은하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언제 이런 검사를. 내가 여기 와서 차를 마셨을 때. 미안해. 너무 확신하고 싶었어. 한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아,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매일 밤 기도했고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은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미영의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정말 저를 찾고 계셨나요?
은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럼 이 피아노도 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6살 때 내가 매일 여기 앉아서 월광 소나타를 연습했어. 작은 손으로 열심히. 한미영은 20년 전 기억들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서윤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함께 갔던 놀이공원, 매일 밤 들려주던 자장가. 그리고 너는 항상 엄마 나중에 커서 피아니스트가 될래요라고 말했어.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혹시 어릴 때 자주 부르던 자장가가 있나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그 멜로디, 그 따뜻한 목소리, 꿈에서 계속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이 목소리, 제가 꿈에서 계속 들었던, 맞아, 서윤아. 한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이 폭발했거든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20년 동안 혼자 두어서. 한미영이 은하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은하도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감정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20년 만에 부르는 그 단어였어요. 은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럼 우리 서윤이.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때 윤세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울고 있는 모녀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죠. 서윤아. 아빠의 목소리에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설었지만 동시에 친근한 얼굴이었죠. 아빠예요. 우리 서윤이 아빠. 윤세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딸이었거든요. 아빠도 저를 찾고 계셨나요? 그럼, 아빠도 엄마도, 우리 모두 너를 찾고 있었어.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죠. 서윤아, 이제 집에 온 거야. 한미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집에 왔어요, 엄마. 그렇게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20년 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서윤이는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죠. 서윤아, 많이 먹어. 20년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한미영은 계속해서 음식을 서윤이 앞에 놓았어요. 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충분해요. 너무 많이 주시면 다 못 먹어요.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물론 때로는 외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서윤이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밝게 말했죠. 고아원에서 우리 생각 난 적 없었어? 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궁금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거든요. 있었어요. 정확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항상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피아노를 칠 때마다. 정말? 네. 피아노를 칠 때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장가 소리도 꿈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한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부모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서윤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피아노요.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가져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윤세진이 힘주어 말했어요.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줄게. 그리고 음대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정말요? 서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펼쳐봐. 그날 밤 서윤이는 20년 만에 자신의 집 침실에서 잠을 잤어요. 부모님이 그대로 보존해둔 6살 때의 방이었죠. 작은 침대, 인형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엄마, 이 방, 내 방이야.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윤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절차들이 진행됐어요.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일, 서윤이의 이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 복잡했지만 한미영과 윤세진은 기꺼이 모든 과정을 도와줬어요. 이제 내 이름은 다시 윤서윤이야. 우리 성을 쓰는 거지. 서윤이는 새로운 이름. 아니, 원래의 이름에 적응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죠. 드디어 진짜 가족의 성을 되찾게 된 거니까요. 김태현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보조 직원이 갑자기 재벌가 딸이 되었다니. 은하야. 아니, 서윤아.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피아노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아니었다면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김태현은 서윤이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이제 정식으로 피아노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네. 26살이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봐. 서윤이는 김태현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한미영은 서윤이를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찾았어요. 유명한 교수님이었죠.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의 평가에 서윤이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이는 정식으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어요. 20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거실 한편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한미영, 윤세진, 그리고 서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 서윤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이제 다시 함께 하게 된 거지. 한미영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조용한 저녁, 서윤이는 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더 이상 몰래 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피아노 앞에서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시작된 선율. 여전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20년 전 6살 서윤이가 치던 어설픈 연주도 아니고 몇 달 전 몰래 쳤던 그 연주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딸이 진짜 집에서 진짜 가족 앞에서 치는 연주였거든요. 한미영과 윤세진은 소파에 앉아 딸의 연주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정말 잘 쳐. 우리 딸. 응.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서윤이야. 피아노 선율이 집 안 곳곳에 퍼졌어요. 20년 동안 조용했던 이 집에 다시 음악이 흘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어요. 서윤이는 연주를 마치고 부모님을 돌아봤어요. 두 분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깨달았죠. 자신이 20년 동안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집, 가족, 그리고 사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서윤아.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아픔도 그리움도 모두 사랑으로 치유되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서윤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딸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잤니? 오늘 뭐 할 거야? 라는 다정한 인사들. 26살이 되어서야 처음 경험하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서윤아, 오늘 레슨은 어때? 한미영이 물었어요. 서윤이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내년에 콩쿠르에 도전해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 실력이 그렇게 늘었구나. 윤세진이 자랑스러워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다니. 역시 타고난 재능이야. 서윤이는 부모님의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어릴 때 못다 한 꿈을 이제라도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날 오후 서윤이는 평소처럼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월광 소나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쇼팽의 녹턴,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어려운 곡들이었지만 서윤이는 놀라운 속도로 습득해 나갔어요. 서윤아, 잠깐 쉬어. 한미영이 차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엄마. 서윤이가 피아노에서 일어나 엄마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서윤아, 가끔 꿈 같지 않아?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서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직도 가끔은 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이제는 꿈이 아니야.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한미영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서윤아, 내일 쇼핑 갈래? 새 옷 사주고 싶어. 괜찮아요, 엄마. 옷은 충분해요. 아니야. 20년 동안 사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제라도 하나씩 다 해주고 싶어. 한미영의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20년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함께 가요. 엄마랑 쇼핑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서윤이의 대답에 한미영은 기뻤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봤을 일상적인 일들을 이제야 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서윤이는 자신의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로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되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확실하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20년 동안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매일이 새롭고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죠. 몇 주 후 서윤이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음악회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정말요? 제가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 한미영이 기뻐했어요. 우리가 객석에서 응원할게. 윤세진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연주의 당일
서윤이는 생전 처음으로 정식 무대에 섰어요. 객석에는 부모님이 앉아 있었죠.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은 서윤이 조명을 받으며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작된 연주.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어요. 서윤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자 부모님과 자신을 이어준 운명의 곡이었죠. 아름다운 선율이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죠. 하지만 서윤이에게는 객석에 두 사람만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객석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한미영과 윤세진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거든요. 연주회 후 가족 3명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아, 정말 대단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였다니. 부모님의 칭찬에 서윤이는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무대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이는 다시 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피아노가 된 그 악기 앞에서요. 월광 소나타를 다시 한번 연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부모님이 함께 듣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한미영이 불렀어요. 네, 엄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정말 정말 행복해.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26년 만에 시작된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죠. 에필로그. 1년 후 서윤이는 이제 전국 규모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타고난 재능과 20년간 쌓인 그리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서윤아, 음대 입학 축하해. 한미영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했어요. 27살의 나이로 음대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실력과 노력의 결과야. 윤세진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서윤이의 상장들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서윤아, 소원이 뭐야? 한미영이 물었어요. 언젠가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거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객석에서 듣는 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서윤이의 말에 부모님은 감동했어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서윤이는 음대를 졸업하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연주자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의 무대, 카네기홀에서의 연주 기회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뉴욕 가요. 서윤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카네기홀에서. 한미영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뉴욕 카네기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 무대에 선 서윤이. 객석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켜지고 서윤이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객석 어딘가에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연주. 역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어요. 자신과 가족을 이어준 운명의 곡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름다운 선율이 카네기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대서양을 건너 한국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한미영과 윤세진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의 연주를 들었어요. 30년 전
6살 서윤이가 거실에서 서툴게 치던 그 곡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연주되고 있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는 무대에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객석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연주회 후 가족 3명은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서윤아, 정말 자랑스러워.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엄마, 아빠,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서윤이의 말에 부모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 서윤이는 다시 그 집, 그 거실, 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자리가 된 그곳에서요. 집이 제일 좋아. 서윤이가 말했어요. 그럼 집이 최고지. 한미영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이 집에 그 피아노를 그대로 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만약 그 피아노를 치워버렸다면, 만약 그 금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서윤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운명이었을 거예요. 그 피아노가, 그 금지가, 그 우연한 연주가 모두 모녀를 이어주기 위한 운명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서윤이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카네기홀 연주를 마쳤다. 꿈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무대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연주를 끝내고 객석의 부모님을 바라본 그때였다. 20년 전 6살의 나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로는 혼자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항상 나를 찾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이 따뜻한 집에서, 이 아름다운 피아노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기를 덮고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밤 공기가 들어왔죠. 서윤이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정말 고마워요. 그 감사는 부모님에게, 운명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금지된 피아노가 아니었죠.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의 피아노였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에서는 매일 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서윤이의 연주와 함께 가족의 웃음소리도 함께 말이죠.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따뜻했어요. 한 장의 사진이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어요.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하는 서윤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전 6살 서윤이가 같은 자세로 피아노를 치는 사진이. 두 사진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죠.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오늘 서윤이와 한미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빗소리가 세차게 내리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40년이야 40년을.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물기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 장사로 40년을 버텨온 75세 박순자 할머니. 그 할머니가 지금 장대비를 맞으며 낡은 가게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종이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2주 최종 통보서. 내일이면 다 끝나는구나. 40년 세월이 그냥 이렇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지켜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그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면? 40년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15년의 시간을 거쳐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재개발 통보가 온 날. 2024년 7월 15일 서울 은평구 응암시장. 이른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며칠째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째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썰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우리 단골들이 기다리니까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오늘도 힘내자 순자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그 후로 할머니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날에도 심지어 남편 제사날에도 새벽엔 일단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보고 있지? 우리 가게 아직도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바랜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씁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게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머리도 까맣고 주름 하나 없던 얼굴이었죠.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전 6시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옆 가게 생선집 사장님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무릎은 좀 어때? 에이, 뭐 그냥 그래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지. 우리 나이에 건강이 최고야.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이 시장에서 버텨온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멸치볶음 있어요? 그럼 우리 영숙이 좋아하는 거 당연히 있지. 아침에 일부러 더 만들어놨어. 단골 손님 김영숙 씨, 그녀도 벌써 60대가 되었습니다. 20대 새댁 때부터
이 가게를 다녔으니 40년 단골이었죠. 할머니는 영숙 씨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영숙 씨는 늘 이곳에 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밖에 무슨 종이가 붙어 있던데 무슨 일 있어요? 영숙 씨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아, 그게 별거 아니야. 재개발 관련 공지사항이래. 재개발이요? 우리 시장이 재개발된다고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둘이 들어옵니다. 재개발 조합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내일까지 이주 준비 완료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사무적인 말투. 마치 40년의 세월이 그저 서류 한 장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단골들한테 인사도 하고 정리할 시간이라도. 이미 6개월 전에 첫 통보를 했고, 3개월 전에 재통보, 그리고 한 달 전에 최종 통보까지 다 했잖아요. 다른 상인들은 이미 다 이주 준비를 마쳤는데, 할머니만 계속 미루고 계시면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김영숙 씨가 나섭니다. 아니, 그래도 40년이나 장사하신 분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드릴 수는 없나요?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이주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주 보상금도 이미 통장에 입금되었을 텐데요. 보상금이 뭐가 중요해? 40년 추억을, 40년 세월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가게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내일까지라니. 김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가 봐.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세상이 다 변하는데 나만 그대로 있을 순 없지. 두 번째 장 그날 밤에 눈물과 추억. 그날 저녁 하늘이 무너질 듯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봅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들. 이 그릇에 몇 명의 사람들이 반찬을 담아갔을까요? 수천, 수만 명은 될 겁니다. 벽에 빼곡히 붙은 메모지들. 할머니 반찬 최고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단골들이 하나둘 붙여놓은 메모들이 벽지처럼 가게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들었던 나무 간판. 순잔의 반찬이라고 쓰인 글씨가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우리 가게를 내가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빗속에서 할머니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입니다. 그때 우산을 쓴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시장 상인회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그냥 비가 시원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 앞에 좀 있고 싶어서. 젊은 회장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40년 세월을 지켜온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반찬 먹고 컸어요. 엄마가 바빠서 밥을 못 해줄 때면 항상 할머니네 와서 반찬 사갔거든요. 그래, 내가 그 꼬마구나. 벌써 이렇게 컸네.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시장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상은 40년 터 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응암시장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갑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40년을 장사하신 분을. 재개발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이런 할머니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냐고요. 누가 좀 도와드릴 수 없나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섭니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 4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시간을 거슬러 4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4년 봄. 35세의 박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응암시장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엽니다.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될까? 애들도 아직 어린데. 당신이 만든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분명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팔다 남은 거 있으면 좀 싸게 주세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진 운동화와 낡은 옷차림이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엄마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반찬을 듬뿍 담아줍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못 팔아서 그래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는 괜찮아요. 애들 먹여야지. 우리도 애가 둘이라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하루하루 순자 씨의 가게는 시장에서 인심 좋은 반찬 가게로 소문이 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반찬을 덤으로 더 담아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외상을 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다 퍼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괜찮아. 정이 돌고 돌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순자네 반찬집은 점점 손님이 늘어났고 10년이 지날 즈음엔 시장에서 가장 잘 되는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우리 시장의 보물이야. 순자네 없으면 우리 시장 아니지.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장 15년 전, 운명적인 만남. 2009년 여름, 역시나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다가 시장 뒷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포장마차 앞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주저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정장, 부은 눈, 절망으로 가득한 얼굴. 누가 봐도 뭔가 큰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비도 이렇게 오는데 감기 걸리겠어. 우리 가게로 와. 할머니는 청년을 끌고 자기 가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쳐주고 김치와 밑반찬들을 차려냅니다. 일단 먹어. 배고프면 더 서러워. 속이라도 든든해야 뭐든 할 수 있어. 청년은 밥을 먹다가 그만 눈물을 터뜨립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따뜻한 밥 한 술에 무너진 것입니다. 할머니, 저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세 번째 사업도 망했어요.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투자받은 돈도 다 날렸고 같이 일하던 동업자는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고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은 매일 독촉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청년은 흐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창업. 실패 재도전, 또 실패.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랬어. 죽을 거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청년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죽는 건 쉬워.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엔 아직 젊고 팔다리 멀쩡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가 끝이야?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남편도 사업 3번 망했어. 4번째에 겨우 이 가게 차렸고 5번째로 시작한 부동산도 망했어. 그래도 우린 살아있잖아. 애들도 잘 키웠고 할머니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안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몇 번이고.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할 돈도 없어요.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뭐 그리 대단한가. 돈은 또 벌면 돼. 할머니는 잠시 뒤 안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가져.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이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 단골이야. 그리고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그래도 됐어. 어서 가서 쉬어.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입이 그치면 해 뜰 거야. 청년이 일어서려다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글쎄, 그냥 내가 우리 아들 같아서 우리 아들도 지금 한창 사업한다고 고생하거든. 어디선가 누군가 우리 아들도 이렇게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거지 뭐.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성공할 생각해.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시장에 한번 들러. 그거면 돼. 청년이 나간 후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잘 될 거야. 저 눈빛을 보니 분명 잘 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청년 강준호는 주머니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합니다. 할머니가 몰래 넣어둔 메모였습니다. 젊은이 포기하지 마. 이 비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뜰 거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맛볼 수 있어. 순잔의 반찬 할머니. 강준호는 그 메모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 100만 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는 그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합니다. 중고 물품을 싸게 사서 온라인으로 파는 단순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약이 되었고 할머니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사업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3년 후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5년 후엔 물류센터를 세웠습니다. 10년 후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2024년, 미래테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5번째 장 기적의 시작, 15년 만의 재회. 2024년 7월 16일 아침, 미래테크 회장실. 강준호 회장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확인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평구 응암시장에서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75세 할머니가 재개발로 인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게 된 사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 비를 맞으며 가게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강준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집니다. 이럴 수가.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춘잔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할머니의 얼굴. 15년 세월이 더해졌지만 분명 그때 그 할머니였습니다. 40년이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 되고 또 아이 낳을 시간인데 이제 다 끝이네요.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할 나이도 아니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집니다. 강준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 전 임원 긴급 소집. 그리고 법무팀, 부동산 개발팀, 홍보팀 다 대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은평구 응암시장 재개발 건 우리가 맡는다. 네, 갑자기 왜? 15년 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살려준 분이야.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래테크도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30분 후 긴급 임원회의. 응암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아니, 주도합니다. 회장님, 수익성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일입니다. 강준호는 할머니의 영상을 임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분이 15년 전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이 미래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이분이, 네, 우리 회사의 진짜 첫 투자자이신 셈이죠.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6번째 장 철거 직전의 기적. 7월 16일 오전 8시 30분, 철거 30분 전. 응암시장은 이미 철거 준비로 어수선합니다. 포크레인과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고, 철거 인부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대기 중입니다. 춘자 할머니는 가게 앞에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손에는 남편 사진 액자와 40년간 모아온 단골들의 편지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비켜주셔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 직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있다가.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그러나 얼굴엔 급한 마음이 가득한 표정. 잠깐만요. 철거 중단하세요. 누구십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 미래테크 강준호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현장이 술렁입니다. 미래테크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그 회장이 왜 여기에? 강준호는 곧장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무릎 꿇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그런데 누구였을까? 할머니,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15년 전. 비 오던 날. 포장마차에서 울고 있던 순자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설마 그때 그 청년? 네, 할머니. 그때 3번째 사업 실패하고 죽고 싶어 했던.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100만 원 빌려주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맙소사. 내가 그 아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할머니가 주신 100만 원과
그 따뜻한 말씀이 없었다면 전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생명을 구해주신 거예요. 강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강준호가 일어서며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 미래테크가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7번째 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 재개발 조합 회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미래테크에서 투자를, 그것도 전액을? 내 현재 계획된 예산의 150%를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이 시장은 단순한 상가 건물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1층은 전통시장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특히 순잔의 반찬 가게는 그대로 보존했어 시장의 역사관 같은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2층은 청년 창업 공간, 3층은 문화센터와 공유 주방, 그리고 옥상은 도시 농장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재입주를 보장하고 그동안의 영업 손실도 보상하겠습니다. 이 말에 시장 상인들이 환호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단, 여기엔 순자 할머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순자네 희망시장으로 하고 싶거든요. 모든 시선이 순자 할머니에게 쏠립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 혼자만을 위한 거라면 난 원하지 않아. 할머니, 이 시장엔 나처럼 평생을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생선집 박 사장, 과일가게 김 사장, 떡집 이 여사사. 다들 30년, 40년씩 여기서 장사했어. 이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럼 좋겠어. 강준호가 미소 짓습니다. 당연합니다. 할머니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모든 상인분들께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1층엔 순잔의 나눔 식당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명예 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8번째 장 공사 기간 동안의 특별한 배려. 재개발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강준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할머니, 공사 기간 동안 할머니는 미래테크 본사 구내식당에서 특별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런 큰 회사 구내식당에서 네, 순자 할머니의 집밥이라는 특별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할머니의 손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매일 미래테크 본사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할머니도 곧 적응했고 직원들은 할머니의 반찬을 먹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와, 진짜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할머니, 이 멸치볶음 비법이 뭐예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젊은 직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할머니는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제가 응암시장 근처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엄마 따랐어. 할머니네 반찬 사러 자주 갔었어요. 그래, 어머, 그럼 우리가 인연이 있었네. 할머니가 한 번은 저희 엄마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그 직원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미래테크 직원들 사이에서 순자 할머니는 회사의 할머니가 됩니다. 9번째 장순자네 희망시장의 탄생. 2025년 봄. 드디어 1년간의 공사가 끝나고 순자네 희망시장이 문을 엽니다.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1층 중앙에 위치한 순자네 반찬 가게는 40년 전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개장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언론사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간 순자네 반찬을 먹어온 단골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할머니 반찬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가 할머니 반찬 못 먹으면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줍니다. 강준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시장 개장식이 아닙니다. 이곳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15년 전, 순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친절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안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준호는 특별한 발표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곳 3층에 희망창업센터를 운영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층의 순자네 나눔식당에서는 하루 1000명에게 무료로 따뜻한 밥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운영을 순자 할머니께서 이사장으로 맡아주실 것입니다. 할머니가 놀라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나는 그냥 반찬 장사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나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그게 이 공간의 핵심입니다. 10번째 장 나비효과의 시작. 순자네 희망시장이 개장한 지 3개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창업센터에서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 중 한 명이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첫 수익금 일부를 다시 센터에 기부합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나눔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노숙자가 일자리를 찾아 자립하고 그는 다시 자원봉사자가 되어 식당을 돕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40대 중년 여성이 인사를 합니다. 누구시더라? 20년 전에 할머니가 반찬 공짜로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애 둘 데리고 갔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 그때 그 젊은 엄마. 네, 맞아요. 그때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눔 식당에 매달 쌀 100포씩 기부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저한테 베푼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춘자네 희망시장은 전국적인 명소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 11번째 장 또 다른 인연의 시작. 어느 날 저녁, 나눔 식당에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남루한 차림에 지친 얼굴. 15년 전의 강준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 여기서 정말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춘자 할머니가 직접 나섭니다. 그럼 어서 와. 따뜻한 밥 먹어야지. 청년은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어? 스타트업 하다가 망했어요. 투자금도 다 날리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 그때 강준호가 들어옵니다. 그는 청년을 보고 15년 전 자신을 떠올립니다. 저기, 잠깐만요. 강준호가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창업 실패하셨다고요? 네. 저도 3번 실패했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죠.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 창업센터에 지원해보세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빛납니다. 정말요? 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2번째 장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수업. 2026년 봄. 순자 할머니는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지만 이제는 나눔 식당에서 봉사자들을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희망창업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청년 창업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오늘은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실패했어. 첫 번째 가게는 6개월 만에 망했고, 두 번째는 1년 만에 문을 닫았어.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지. 그때마다 우리는 울었어. 하지만 또 일어났어.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었거든.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도 힘들었어.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내 반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공하신 거군요. 성공? 글쎄, 나는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다만 매일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늘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때로는 손님이, 때로는 이웃이,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강준호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죠. 할머니가 저를 도왔듯이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맞아, 그게 바로 희망의 연쇄 반응이야. 13번째 장 기적은 계속된다. 춘자네 희망시장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춘자 할머니 정신은 하나의 사회 운동이 됩니다. 대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급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10명이었는데 이제는 50명이 와요. 그리고 놀라운 건 무료 급식을 시작한 후 오히려 일반 손님도 늘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강준호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할머니,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엔에서 할머니를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세계 빈곤 퇴치 포럼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에이, 내가 무슨 영어도 못하는데 통역이 있잖아요. 할머니의 마음은 언어를 넘어 전달될 거예요. 에필로그 비가 그친 후 찬란한 햇살. 2026년 여름.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눔 식당에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고 희망 창업센터에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15년 전 그날처럼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잘 보고 있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 그때 강준호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비가 와도 괜찮으시죠? 그럼 비가 와야 땅이 촉촉해지고 씨앗이 싹을 틔우지. 비 없이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겠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듣습니다. 한 그릇에 따뜻한 밥, 한마디에 따뜻한 말, 100만 원이라는 작은 도움.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15년의 시간을 거쳐 거대한 희망의 숲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비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 햇살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작은 우산이 되어주세요. 한 그릇의 밥이 되어주세요. 따뜻한 한마디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진짜 성공의 비밀입니다. 돈이 아닌 사랑, 성과가 아닌 나눔, 경쟁이 아닌 상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순자의 희망시장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순자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78세가 된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